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소장님인데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체공휴일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3주 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추석도 있었고 그다음에 9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또 뭐 개천절 대체공휴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12월까지 없다니까. 일단 기쁘게 우리 경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뭐 예전이라 그러니까 좀 엄청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해봤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고 그다음에 NH농협이 8월부터 대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네네. NH농협 이후에 지금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대출을 뭐 제한적으로 해주거나 아예 안 해주거나 네, 맞아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3대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연말까지 나는 잔금 대출 내고 입주해야 하는데 나는 결혼해서 전세 가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렇습니다. 못 그래서 들어가지고. 두 부류예요. 네. 한 부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전세 대출이나 잔금 대출인 실수요자들인데 왜 대출을 막느냐? 라면서 하소연하고 이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일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3개가 막혔으니 나머지 은행 그리고 지난 5일에 출범한 토스뱅크 토스뱅크. 그리고 제2금융권 네. 어쨌든 이게 전세 들어가고 잔금 내려고 하면 네. 부모 찬스, 지인 찬스 진짜 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려운데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사금융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야, 지금 전세나 잔금의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 마련하라. 그렇죠. 이 지시 내리자마자 네. 금융당국이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지금 시중에 있는 이 여신 담당자들하고 고승범 금융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일단 금융당국이 올해 제시했던 은행들은 올해는 절대 지난해보다 대출 총량 5에서 6%는 넘지 마. 가이드라인을 이미 넘겼지만 전세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예외를 해주겠다. 연말까지 풀어라. 다행이네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연말까지 풀어라예요. 네. 풀어라인데 27일부터 가면 이제 NH농협 8월부터 대출 안 해줬는데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세금이 기존 전세금이 5억이었는데 7억대로 가면 2억만 해준다거나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라는 건 네. 급하니까 대출 나오는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잖아요. 내 돈으로 부모님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해서 전세금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석 달 이내에 신청하면 나왔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자기 돈으로 먼저 전세 잔금 치렀어요. 그러면 대출 안 나옵니다. 끝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렇게 풀어주는 대신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 안 나가고요. 이거 담보대출 안 해주더라고요. 신용대출도 더 안 됩니다. 신용도 많이 깎였어요. 깎였어요. 한도가. 1억 원에서 절반으로 깎인 데가 많고 이제 더 안 해줍니다. 연말까지는.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풀린 듯 풀리지 않은. 안 풀린 거나 마찬가지지 솔직히. 그렇죠. 김밥집에 김밥은 많은데 야, 너 외상값 갚기 전에는 안 풀어. 이거예요. 참내원. 은행에 돈은 있어요? 돈은 많죠. 아니 근데 다른 은행들이 신한은행 얘기 먼저 물어본다면서요. 신한은행은 대출 어떻게 해주냐. 신한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잘해주니까. 맞아요.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했길래 대출 잘해주니? 우리는 못하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서 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NH농협이 1등으로 한도를 찼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그러는 거예요? 예. LH 사태도 꼈어요. 집단 대출을 엄청나게 해줬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NH가 사실은 지방에 지점이 엄청 많아요. 많죠. 엄청 많으니까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대로.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지. 굉장히 뭐 그 예금은 거의 0%였는데 여기 이자 기껏해야 지금은 뭐 옛날에 줬던 거야 2%에서 3%, 2%에서 3% 해줘도 남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5% 육박하고 있죠. 예. 참, 난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대출 많이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조금 받았어. 근데 어쨌든 간에 대출 잘 안 해줘가지고 이제 하도 아우성이 크니까 대통령까지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나섰더니 금감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콧방귀 안 끼는 것 같더만. 그러다가 이제 여기 플러스 국민들이 또 막 욕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냥 이제 갑자기 또 슬그머니 대출해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은행권들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일단은 예.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해주고 싶죠. 돈이 남아 도니까 많이 남아 도니까 그쵸, 해주고 대출 싶은데 이자 또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금융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건 금융 불균형이라는 이유로 가계의 이 빚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지난해 1년 GDP예요. GDP라고 하면 뭐냐? 국내 총생산.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빼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방송하고 있는 거 다 합쳐서 1년 동안 총 벌어들인 것으로 이제 가계빚을 갚아도 다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네. 부채가 더 높네. 부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 계속해서 옥죄다라고 했는데 네네. 지난달 9월에도 가계대출은 월간 기준 역대 2번째로 늘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흘러가고 있느냐? 네네. 대부분 보니까 주식시장, 뭐 공모주 청약한다든가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코인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특히 정부가 민감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부동산은 지금 뭐 하반기부터 거의 세금 규제 때문에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풍선 효과로 뭐 빌라가 잘 팔린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1억 원 이하의 이런 이걸 싹쓸이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네. 이런 풍선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가계대출을 옥죄겠다. 거기다가 콤비가 만났어요. 뭐요? 고승범 금리위원장, 그죠? 네. 그리고 이 저기 금감원장도 바뀌었어요. 정인보. 네. 금감위원장은 사실은 선후배 관계예요. 기재부 출신이면서 금융정통통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윤석한 금감원장이랑 틀려요. 손발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은 올해는 총량 규제를 이렇게 5에서 6%까지 익스큐즈를 하지만 내년은 더 줄입니다. 내년은 4% 이내야 벌써 예고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대출 전쟁을 왜 오징어 게임을 닮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왜 오징어 게임을 닮았어요, 대출이? 저는 오징어 게임보다 네. 뽑기. 뽑기 네, 닮았어요? 네, 뽑기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연구해야 돼요. 야, 이제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갱신할 때는 전세를 갱신할 때는 인상분만 해줘요. 네네. 근데 새로 신규로 가면 신규 대출 다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5%밖에 못 올려요. 네. 내가 4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2천만 원이 올랐어요. 2천만 원이 오르면 이게 증액된 부분 2천만 원만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 다른 데로 갔어요. 네. 새로 다른 데 갔는데 전세가 5억이야. 네. 5억이면 얼마까지 해줄까요? 전체 얼마까지요? 금액의 4억까지 해줘요. 오. 아니 왜 증액된 건 2천만 원만 해주고 신규 대출은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건 이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전체 대출금의 80%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5억이 전세라면 한 4억까지도 대출로 해줘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규 대출로 가면 유리한데 계약갱신에서 가면 야 5%니까 2천만 원 올려주면 되는데 네. 2천만 원밖에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정부의 정책하고 충돌나잖아요. 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무주택 실수요자들 전세금 한꺼번에 뛰는 걸 방조하기 위해서 해준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지금 대출은 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돈의 꼬리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금융당국은 꼬리표를 만들고 있다. 왜냐? 전세 대출하고 그리고 주택 매입 자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거기다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매매할 때 자금 출처라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 그리고 부모님 찬스 얼마, 마이너스 통장에서 얼마, 대출받은 게 다 들어가요, 낱낱이.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철저하게 이 자금이 실수요 자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빼서 공모주를 넣거나 주식을 넣거나 이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세 대출과 이 집단 대출을 막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 지난번 보궐선거로 부동산 때문에 민심을 잃으니까 다시 청와대가 나서니까 이걸 번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지금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가계부채 방안 내놔요. 대책 또 내놓습니다. 대책을 또 내야지. 때 내놓는데 네. 여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이번에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그동안에 1금융권 위주였어요. 이거를 제2금융권도 들여넣는 거, 이게 모든 대출의 이제 상환 능력을 따지는 건데 여기다 전세 대출까지 포함시켜? 당초 예상은 포함시킬 걸로 돼 있다가 청와대까지 저렇게 나서서 얘기하니까 이건 지금 불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선 효과를 고려해서 전 금융권으로 DSR을 규제하는 걸 가져가겠다는 게 큰 그림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내년에 다시 또 총량 규제, 은행들의 대출 총량 규제가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2개월만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아주 현명하게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 뭐 가을 이사철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받는 팁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두세 가지예요. 네. 일단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 내가 가입한 연금이나 금융상품, 보험이 있다면 그걸 이- 담보로 이걸 해약하지 말고 네. 담보보험이 있어요. 네. 이거 해약 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출이율은 조금 높아요. 한 5%에서 금융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높네 근데 5%는. 근데 지금 대출도 은행권에서 받아도 4에서 5%예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보험 이런 데서는 조금 주는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각 지자체별로 정부가 물론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고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지자체별로 서울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신혼부부나 청년을 우대하는 전세 대출, 이게 요건은 조금 까다롭지만 대출율은 1에서 2%예요. 상대적으로 금액은 좀 적습니다. 네.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연말까지 입주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내년 리셋되면 은행들이 대출 어차피 풀리니 조건부 단기 전월세 계약도 추진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보증금이 1억 원 정도 올랐다면 전월세 전환율 5% 적용해서 월세 한 3, 40만 원 정도 석 달 내고, 그다음에 1월 중순 이후에 대출 풀리면 그때 1억 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완전 전세로 가겠다. 이거는 집주인하고 협상을 좀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팁으로 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전세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혹은 뭐 좀 맞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넉 달째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 경제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 보고서의 겉 페이지가 그린. 그린.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아, 그린북. 예, 네. 그 그린북 최근 동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4개월 연속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면은 근데 또 오히려 수출하고 고용 시장은 호황이라고 지표가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뭐예요? 맞습니다. 이 9월 수출의 경우에는 7개월 연속 네. 이제 500억 달러 돌파하면서 월간 수출액 1위예요. 수출액이 그렇게 좋아요? 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네. 아마 이제 한국은행 대상 네. 이제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국정감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른다. 이 얘기는 뭐냐? 네. 아, 내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물가가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질의가 나온 겁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국정감사에서. 그랬더니 이주열 총재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다. 침체는 아니다.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성장 겁니다. 폭은 좀 둔화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고 있으니 지금 이제 좀 뭘 조정하면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논란을 일으켰느냐?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어요. 특히나 네. 선진국을 많이 낮췄어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한 7%까지도 성장을 예측했다가 6%대로 갑자기 1%포인트나 낮췄어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개발도상국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선진국에선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세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문제가 되는 건 원자재예요. 지금 원자재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유연탄의 경우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때 한 배럴당 40달러에서 지금 80달러 넘어섰거든요. 네. 이런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건 아직까지 경기가 침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다만 우려되고 있는 건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 그러다 보니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웃돌 수가 있다. 특히 10월 이번 달 이제 물가 상승률은 아마 3%, 네. 2%가 아니라 3%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좋아요. 그냥 지금 시간 얼마 없으니까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 우리는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뭐 대출을 좀 연장해가지고 뭔가 이 돈을 가지고 딴 걸 뭐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경제 생활? 일단 우리는 금리가 과거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 한 번 올렸고요. 이번 달은 동결했어요. 0.25%밖에 안 올렸죠. 그러면 내년에 올리겠네. 금융권은 얼마나 올렸을까요? 얼마나 올렸어? 금융권이 1% 넘게 올렸어요. 한 달 새. 오. 한 달 새. 한 달 새. 한 달 새 1% 넘게 올렸고 네. 자 그러면 한은이 기준금리 지금 0.75%인 걸 도대체 궁극적으로 얼마까지 올릴까가 중요해요. 언제까지? 예. 얼마까지 올릴까요? 1%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더 올려요? 궁극적으로 2%대까지 갈 거로 봐요. 2%까지 가요? 네. 그러면 근데 너무 그 높아지는 건데? 타이밍의 문제일 뿐 내년에 뭐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이러면서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근데? 오. 그러면 네. 옛날 지난해처럼 네. 정말 제로금리 대출 받아서 자산 투자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요.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근데 대출은 점점 안 해주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행들은 우대금리 없애고 가상금리 더 높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 투자라는 말은 적어도 이자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가능하냐? 물론 본인의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예요. 네. 지난해에는 코스피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30%,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다 해도 45% 먹었는데 네. 지금 10만 전자라고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6만 전자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재용 나와야지만 삼성전자가 높아진다 그러더니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빚 내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현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 여러 가지로 좀 짜놔야 돼요. 그렇죠. 여러 예? 가지로. 여러 가지 짜내야지 한쪽에만 뭐 동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주식만 사고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라서 달러만 사고 이러면 안 돼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분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또 오르고 있어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 네, 네. 어떤 일이 일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대신 예금하시는 분들은 짧게 가야 돼요. 단기 상품으로. 왜냐? 이제 이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가입한 것보다도 3개월 후에 가입한 예금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상품을 좀 짧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코인 잠깐 반짝 오르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오를 게 아니니까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본인이 살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하다. 지금 빚 얻어가지고 뭔가 대출해서 뭐 사고 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코인 장기 전망은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단기적으로 제 개인 생각에 넣어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대출 금리와 연결해가지고 상품 운용을 짧게 주기를 맞춰서 가야 된다. 지금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장담 못한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삼중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또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못 들었던 얘기만 들었습니다. 시원해진 건지 가슴이 더 답답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많았는데 제가 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국힘 특보와 함께, 공보 특보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있었던 국감 관련 내용 얘기, 내일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